시작할 때 우리가 뭐 무슨 이렇게 국민교육 권장 혹은 민중의례 뭐 이런 걸 하듯이 여기 네, 원주민들 땅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해서 제가 준비를 잠깐 해봤거든요. 짧게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이 땅의 원래 주인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오늘의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는 크레딧의 미시사가, 아웨니시나흐백, 치프아와, 회데나 쇼네 및 웬다트 종족을 포함한 많은 원주민 국가의 전통적인 영토이며 다양한 원주민 이누잇과 메티스의 본거지임을 인정합니다. 그 땅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억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시작할 거고요. 더 이상 네, 소개가 필요 없는 강수절 교수님, 바로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생태희망연대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계신 생태희망연대 회원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네요. 네, 오늘 그 두 번째 강의인데, 이제 지난주에는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탈성장 내지 탈자본에 대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가급적이면 제가 한 시간 내외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질의, 토론, 뭐, 의견 나눔, 이런 식으로 서로, 함께 느끼고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목차는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후위기 자본주의가 문제라면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린워싱, 약간의 속임수죠. 그린이라는 이름에 돈 세탁하듯이 녹색 세탁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흑백 논리도 넘어서자. 자본주의가 문제다 그러면, 그러면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흑 아니면 백이라는 식으로, 사고하는 방식도 넘어서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좀 진지하게 대안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러면 대안적인 시스템이 무엇이든 간에 그 대안이 제대로 대안이 되려면 구조와 행위 차원에서 대안의 원칙, 요소, 과정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결론으로 탈성장과 탈자본에 대안으로 불가능을 상상하자. 뭐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함으로써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1번에서는 지난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약간 복습의 의미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기후위기를 부르는 주된 요소가 온실가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온실가스만이 문제는 아니고, 숲을 파괴한다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된 요소가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으로 상징되는 6대 온실가스가 문제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에, 그 대량 생산, 대량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은 상품을 생산해서 상품을 팔고 상품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 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이 6대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뿜어내는 과정이다. 이제 그런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이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보았을 적에 이산화탄소의 폭발적인 증가,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지구 자원의 폭발적인 소비, 그리고 지구 온도의 급격한 상승, 이게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제가 그 예전에 미국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 부통령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한 번 더 검토해 봤는데요. 그 책은 2006년경에 나왔습니다. 2006년, 2007년 요경에 그 영상물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책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아, 100년 이내, 그 100년 이내 중에서도 또 최근 한 50년 이내가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실증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시스템과 무관하게 기후위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조금 이따가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돈 룩업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예. 네, 6개월 뒤에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어서 지구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정치가들이나 미디어, 언론들이 반응하는 또 그거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반응하는 모습 속에 외면, 부정, 회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영화죠. 그래서 뭐 흥미 위주의 내용도 있지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파괴적인 현실, 에, 자본주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는 자본주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도 자기 파괴적인 현실이죠. 자본주의라는 구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과정, 이 모두가 자기 파괴적인 현실의 두 가지 측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직시하자, 똑바로 바라보자, 대면하자, 응시하자. 이제 이게 대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 우리 아까 정 선생님 혹시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 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볼 적에 가장 곤란한 환자는 선생님 저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볼 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아픈 사람들이죠. 그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 내지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룰 때도 그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은폐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죠. 한국 정치를 봐도 그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가 문제라면 그럼 대안은 뭔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자료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빨리 지나가서 조금 아쉬운 점이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보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이치는 결국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인 거죠. 태양에서 빛과 열이 오는데 이 복사 에너지가 오는데 일정한 정도 태양이 데워줘야 우리 지구가 빙하기를 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태양열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꽁꽁 얼어 죽죠. 설국열차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데, 물론 설국열차 사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공학적으로 그 냉각제를 너무 많이 뿌리는 바람에 지구 전체가 얼어버린 거고, 만약에 이제 태양열이나 태양의 빛이 오지 않는다면 역시 이 지구가 빙하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또 너무 뜨거워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방어막 같은 게 필요한데 뭐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라든지 수증기라든지 구름과 같이 다양하게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그런 그 자연 현상들도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그것이 과잉이 되어가지고 산업화 과정, 자본주의 과정, 지난 시간에 요약한 대로 도산세상 기억나십니까?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 상업화를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폐기 과정에서 6대 온실가스가 가운데 온실기체가 나오죠. 이 6대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복사되어서 가는 나가야 되는 에너지를 차단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게 우리 트라이브 하우스 이 뭡니까 우리 비닐하우스로 상징되는 온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식물원에 우리가 식물원 문을 열고 확 들어가면 확 더운 기가 느껴지듯이 지구가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게 글로벌 워밍 단계를 지나서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대로 글로벌 보일링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복습의 의미로 다시 보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불화유황과 같은 6대 온실가스가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주범인데 그게 왜 나오느냐 했더니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 상업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제개발, 경제성장, 경제발전, 좀 정치경제적인 의미로 자본 증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는 자본주의 돈벌이 경제. 여기 물신주의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상품이나 화폐라는 것을 신처럼 여기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과 화폐를 신처럼 여기는 사회.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삶의 핵심인데 그 관계의 문제를 상품이나 화폐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물신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물신주의 체제가 문제인데 그 물신주의를 인간이 스스로 내면화하고 신념화하고 수용해서 거기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그것 또한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지구 온난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자기 파멸적인 자기 파괴적인 과정을 가속화하는 핵심이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요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사람들은 편리를 추구하고 속도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죠. 내 개인의 이득이 되면 박수를 치고 내한테 편리하다, 귀찮음을 해소해주고 불편함을 해소해준다면 박수를 칩니다. 돈과 상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또 속도감을 보면 그게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게 여겨지고 자기가 더 우대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서 속도, 편리, 이익 이런 것에 이제 중독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를 구조적 문제이면서 행위의 문제다라고 파악을 해야 된다. 이 관점은 우리들의 행위나 사고, 생각과 느낌과 일상적인 선택, 행위 속에 이 자본주의, 물신주의 구조가 깃들어 있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행위함으로써 그 구조를 더 강화시켜준다. 그리고 구조는 우리들의 행위를 규정짓고 촉진하면서 또 우리 행위 덕분에 구조가 먹고 살아간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 그 탐색 경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기후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꾸 한쪽에는 산불이 나고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나라도 생기고 알고 봤더니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데 왜 뜨거워졌니?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 산림이 파괴되었어. 왜 그렇게 됐을까? 대량 채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알고 봤더니 자본주의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그동안 제가 도산 세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도산 세상이 있는데 왼쪽에 사유화, 노예화, 식민화도 있고요. 오른쪽에 기계화, 금융화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인간성이 소외되는 과정, 내지는 자연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과정,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지구가 인간의 반격을 가하는 과정이 기후위기로 등장하고 있다.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그 원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90%를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줌 그 온라인 지금 강의를 행할 적에도 전기도 쓸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정보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토론토와 지금 한국이 동시에 연결이 되죠. 불가피해서 쓰고는 있지만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에너지, 전기나 열을 쓰고 있고, 동시에 또 컴퓨터를 만들거나 휴대폰을 만들거나 우리가 입은 옷을 만들거나 이 모든 과정이 산업 공정인데 대량 생산, 소규모로 뭐 집집마다 한두 개씩 생산하고 이런 정도라면 괜찮아요. 수공업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대량 뭐 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뿜어대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메탄가스는 LNG 채굴, 폐기물, 농축산, 우리 육식을 대량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양은 적은 양,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독성은 이산화탄소의 수십 배 강한 그런 온실 효과를 낸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온실가스 효과라는 측면에서 독성은 뭐 수천 배, 수만 배까지 강해지는데 양은 5% 미만으로 적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게 석탄 에너지를 얻거나 폐기물을 솟아가거나 또는 냉장고, 냉매, 에어컨, 스프레이, 반도체 등등 이런 공정들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대량 생산 소비 체제에서 연결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벌이 하는 축도 문제고 돈을 벌어서 이런 상품을 사주어서 이런 과정들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들 자신도 성찰할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와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를 활용해가지고 또는 만들어가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본주의가 근본 문제다. 그 자본주의를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돈 놓고 돈 먹는 시스템인데 그 돈을 자본주의적인 가치, 경제 가치라고 표현한다면 이 가치를 끊임없이 증식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인간 노동력을 고용해서 인간 노동력이 자기 밥값 이상의 잉여 가치를 만들도록 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본질이고요. 잉여 가치를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결국은 자연 그 자체는 잠재적인 가치가 상품 속에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인간 노동력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밥값 이상의 잉여 가치가 상품 속에 들어감으로써 자본이 몸집을 불려 나가는 체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한다면 어찌 보면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에도 자본의 주체가 국가 내지는 어,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으로 엘리트들이 대신 정치를 해 주었을 따름이지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체제는 국가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 정치경제 학자들이 소동구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이 돈 놓고 돈 먹는 원리, 사람을 대상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잠재력 속에서 자기 밥값 이상의 잉여 가치를 축적해서 경제 성장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시스템. 그것이 자본주의건 소동구 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건 그런 원리가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복지 국가들조차도 결국은 동일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모색할 적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낫고 물론 그 사이에 캐나다 정도가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저는 파악하는데 아, 미국보다 유럽이 낫고, 이 유럽보다 더 나은, 유럽 안에서도 뭐, 남유럽보다는 북유럽을 갈수록 조금 더 인간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시스템 역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고, 그 와중에 난민 문제나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구구파가 재등장하고 하는 등등의 새로운 문제를 노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 원리를 넘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식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직접적으로 나누고 향유함으로써 그 자체로 공유가 되고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으로 부가 쏠려 나가고 또 그 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별로 필요도 없는 상품을 만들어서 돈이 된다고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또 많이 팔고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인간 소외 내지는 자연 소외를 부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올라가고 내가 신분이 올라가고 편리해지고 좀 이익이 되고 이러면 전부 다 박수 치잖아요. 근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박수를 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지만 음, 이 부분을 정말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뼈 아픈 이야기지만 진지하게 토론하고 생각해서 제대로 넘어가야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텃밭처럼 이제 원리가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생산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눌 적에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더 형편이 어렵고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지 형편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또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이번에 보너스도 타고 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밥도 한 턱 쏘라. 이런 식으로 동일한 회비를 기본 원칙으로 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면제를 시켜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편이 좋기 때문에 한 턱 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공정성 이런 게 필요한데 최근에 20대, 30대 청년들 층이 많이 이야기하는 어, 그
기계적인 공정성은 알고 보면 자본의 공정성이죠. 내가 자본을 불려주는데 기여한 것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돼. 그게 철저히 이제 자본. 그래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너희들 비정규직은 2년 근무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란은 자본의 합리성을 내면화한 결과라고 이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성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 카메라로 찍어 두시고 다음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워싱과 흑백 논리를 넘어서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자본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저 역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부정할 수 없어요. 도대체 여러 가지 의미의 두려움이죠. 저는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두려움을 약간씩 줄여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이거더라고요. 수단이라기보다 어떤 그 사고의 방식이 어, 우리 어르신들이 전통적으로 하신 말이 이런 거 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냐. 네. 자본주의 있고 사람이 태어났냐, 사람이 있고 자본주의가 태어났냐. 어느 게 먼저 있었습니까? 사람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네. 길게 보면 수십만 년의 역사고, 짧게 보더라도 1만 2천 년의 역사. 신석기 시대 이후로 농사 짓고 살기 시작한 때가 1만 2천 년입니다. 길어도, 뭐, 대략 말해서 그냥 만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 년 동안의 역사 중에 자본주의는 아무리 길어도 700년밖에 안 되고 13세기, 14세기 이태리 북부 이태리에서 제노바 같은 데서 상업과 작은 그 수공업 위주의 그래서 몇 명을 고용해가지고 작업장이 나오고 했던 르네상스 시기의 소작업장, 일본식 표현으로 마치 꼬바라고 그러죠. 그런 소작업장이 생기고 자본주의적인 싹이 나오기 그부터 치더라도 700년이고 만 년 중에 그래서 만년 대 700 하면은 공 두 개 떼버리면 100대 7이잖아요. 100 중에 7%가 자본주의라면 93%는 비자본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다기보다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자본주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지는 뭐 노동시장의 문제, 산업재해의 문제, 갈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아래 사람을 갈구고 위로 잘 비벼야지만 생존이 가능하고 승진도 가능한 체제가 아래로 갈구고 위로 비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갈비의 법칙을 찾아냈거든요. 막스 이후로 새로운 법칙입니다. 그게. 착취 법칙 말고 갈비 법칙이요. 그러니까 착취를 하기 위한 미시적인 과정들이 갈구고 비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또 노인들을 보십시오. 내가 노동력을 팔아서 자본을 몸집을 불리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폐인으로 취급되잖아요. 실업수당 받아먹으면서 겨우 생존해가지고 후손들 길러주고 가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는 노인들이 존중받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노동력을 기르기 위한 10 몇 년 동안의 또는 20년 가까운 교육 과정 그리고 3, 40년 동안의 자본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 그리고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부터 나오면 퇴물 취급받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가는 과정에 병원 자본에 몸집을 불려주고 돌아가시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차라리 자본주의 아닌 거에 살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뭐 두려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지금 기후위기와 같이 이 인간 삶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대량 실업의 문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기후위기라든지 자원 고갈의 문제, 후세대들에게 책임성 있는 체제가 맞아? 이거 전혀 무책임한 체제 아니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이 괘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투표를 통해서 자본주의로 살아가자고 정했나요? 누가 정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 속에 배우도록 강요당한 게 아니었을까? 헌법에서부터 자본주의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왜 우리 토론의 결과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인류적인 과제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본질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워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 상품. 제일 웃긴 게 친환경 살충제. 벌레를 죽이는데 친환경적으로 죽인대요. 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아이를 때리는데 이거는 사랑의 매야 라고 하면서 이제 때리는.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면화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면서 교묘하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계속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본주의의 녹색 얼굴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녹색 캐피탈리즘이죠. 그린 캐피탈리즘. 역시 저는 캐피탈리즘이 권위주의적인 형태에서 자유주의적인 형태로 바뀐 것을 우리가 민주화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명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부디 제발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만나면 제가 책을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몇 권. 예. 근데 어 이제 자본주의의 권위주의적 형태에서 자유주의적 형태로 바뀐 걸 민주화라고 했다면 유럽 국가는 이제 복지주의적인 얼굴을 가지죠. 그러니까 기본 기반은 자본주의인데 얼굴이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이제 박정희식 또는 전두환식 독재라면 제3세계가 이제 해방되면서 독재의 얼굴을 많이 가졌죠. 처음에 이식할 때는 독재가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저항하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공장 가면 도무지 적응을 못 하거든요. 자본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으로 때로는 히틀러식의 압살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것은 영국의 역사에서도 구빈원 같은 기구들이 결국은 강제 노동 수용소와 같은 원리입니다. 미셸 푸코가 감옥과 학교와 병원과 군대의 공통점으로 판옵티콘 이런 이야기, 감시체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권력자가 민중을 지배하는 시스템의 원형적인 모델들이 닮아 있다라고 파악을 한 것이죠. 그게 저는 자본주의의 권위주의적인 형태고 그게 좀 민주화 됐다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적인 얼굴이고요. 상당히 방목하는 형태로 이제 가두어두는 것이고 그게 좀 더 유럽식으로 간 게 복지주의, 복지국가의 형태고요. 그게 최근 들어서 그린 캐피탈리즘으로 온 게 이제 녹색 자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본질, 아까 돈 놓고 돈 먹는 사회, 끊임없이 그 자본의 가치, 상품, 화폐의 가치를 투자해서 더 불려나가려고 하는 그 시스템의 변화 없이, 그 원리는 변화 없이, 그거를 달성하는 수단 내지는 민중의 분노를
삭히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얼굴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면 그린워싱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워싱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흑백 논리도 넘어가야 되는데요. 영국의 대책 없는 수상이 누구였죠? 대처 수상이라고.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 티나였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이거의 약자였고, 굳이 완성하자면 no alternative to capitalism. 캐피탈리즘에 대한 대안은 없어. 시장, 시장과 자본, 기업만이 대안이야. 그래서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많이 많이 불려주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 시장의 자유하지만 막상 기업에 들어가 보면 공산주의 시스템 못지않게 돌아갑니다. 회장님의 말씀은 대통령보다 더 강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아래로 갈구고 위로 비벼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무시무시한 1984 소설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기업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좀 근간을 이루지만 또 일부 기업 세계 안에서는 아까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적 형태처럼 상당히 오픈 마인디드 되어 있고 소통이 잘 되고 창의적으로 열려 있고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그러나 일부에게만 극히 일부에게만 그런 형태가 해당이 되지 대다수 숨어서 노동하거나 눈에 잘 안 보이는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긴 노동 시간을 또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노동 시간을 엄청나게 낮은 임금 속에 살아가면서 또 지구의 자원을 채굴하거나 오늘날 같으면 AI 시스템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걸러내고 정리해내는 아주 그 비치닥거리 같은 작업들 제3세계의 굉장히 싼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일종의 새로운 3D 잡 같은 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바탕으로 극소수의 빛나는 일부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아주 여유롭게 노동하는 이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흑백 논리로 가면요. 자본주의 아니면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하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멸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를 그대로 끌고 갔다가는 우리 인류 전체가 멸망할 것 같고 좀 더 기분 나쁘게는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발생시킨 자들은 북반구에 많이 몰려 있는데 해를 먼저 입는 사람들은 남반구에 몰려 있다는 점 또는 부자들의 그 부의 소유와 소비를 위해서 중산층 이하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그 피해를 우리 카타리나 때 저기 미국 남부 지역 뉴올리안스 같은 지역에 수많은 그 유색 인종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한 것으로 상징되듯이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 더 크게는 이제 뭐 부자도 결국은 희생당하지 않냐. 그래서 부자, 빈부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인류가 생존하고 후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아니면 멸망한다라는 건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소동구 체제 역시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서울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공산주의의 폐해도 저는 잘 압니다. 이미 소설 1984에서도 많이 나왔죠. 저는 일당 독재 잘못됐다고 보고요. 철저한 감시 체제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민중의 자기 통치가 민주주의인데 엘리트들이 생각이 좋고 선한 엘리트가 민중을 위해서 대신 정치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어디 있는데? 그러면 가장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공산주의예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역량껏 돈을 벌어가지고 모든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 원리가 공산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면서 함께 나누는 사회예요. 글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은 가정이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돼서 속임수를 써서 문제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공산주의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되고, 어찌 보면, 그 미국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비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위험하게 바라보고, 위험으로 바라보고, 또 악마시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적인 압력으로 붕괴시키지 않았다면, 스스로도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의 대안을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외적인 위협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만 변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위협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끊임없이 꿈꿀 필요가 있다. 그걸 저는 한마디로 이제 나중에 생태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하는데 비슷한 생각들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를 이미 다 이야기해버린 것 같은데 우선 가짜 대안에 속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가짜 대안에 속아요. 자본주의를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게 첫 번째는, 기후위기 없는 거야. 없는데 괜히 문제 삼는 거야. 어, 두 번째는, 그게 이제 1번 방식이 전형적인 트럼프주의 방식이죠. 2번 방식이 이제 기술주의 방식인데,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지구 뜨거워졌어? 엄청난 냉매 만들어가지고 뿌리면 돼. 또는 탄소 흡입 기술 발명하면 돼. 나무 좀 더 심으면 돼. 그런 거예요. 돈벌이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리주의, 새로운 그 관리 내지는 경영을 좀 새로 하면 돼. ESG가 뭡니까? 환경, 사회, governance. 그렇죠? 또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newable Energy 100%,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등등이 이제 새롭게 기술과 녹색과 고용의 확대와 새로운 고용 창출과 이런 걸 결합해 가지고 사회적인 불만도 잠재워 가면서 좀 녹색의 기운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 유지를 위한 가짜 대안이다. 지금의 편리, 속도, 실리 내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걸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소산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신랄하지만 토론은 또 나중에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좀 이제 이 1, 2, 3번을 하나씩 제가 꼼꼼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돈 룩업, 현실 부정하는 그런 거 영화 같이 한번 보시고 또 토론해도 좋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그런 진영들이 기후위기 부인론자들이죠. 타조가 머리를 숙이고 또 무서움이 있을 때 무서움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부터 파묻는다 그러는데 또 진실은 사실은 낮은 곳에 있는 먹이를 찾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don't bury your head in the sand. 그러니까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고 해서 진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기후위기와 같은 또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기술주의 대표적인 게 설국열차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과학자들이 지구공학적인 지오 엔지니어링, 게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관리한다든지 솔러 레디에이션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카본 뭐죠? 카본 디옥시드 리무벌,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를 쿨링, 냉각시킨다는 거, 이런 등등의 공학들이 발달하는데, 이제 규모가 큰 과학적인 이 조작을 하겠다는 건데, 발상 내지 상상력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아이디어인데, 끊임없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원천을 그대로 둔 채, 그거의 파생적인 징후만을 다스리겠다는 생각, 그것은 마치 우리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대비시키거나 아니면 같은 서양의학도 징후만 다스리고 그 징후를 발생시키는 근본 뿌리를 뽑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증요법 내지는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요법에 불과하다, 기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구를 식히는 기술, 복사 관리 기술, 탄소 포집 기술, 소형 모듈의 원자로, 수소차, 어, 수소 환원 제철, 넷제로 하우스 등등 이런 걸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 해소는 못한다.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시스템의 원리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뿌리기 때문에 그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서 해내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또는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구 전반의 온난화 문제와 자기 파멸적인 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흥미롭게도 캐나다에 있다고 합니다. 테라 초이스라는 일종의 비영리 조직 또는 민간 단체인데 그린워싱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워싱에 비해서 규모는 작은 것이죠. 특히 상품을 그린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속지 말자.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 초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론토 계시면서. 잘 못 네. 들어보셨나요? 예,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예. 하여간, 아까 친환경 살충제, 그러니까 제품을 쓰면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져요. 물론 좋아지는 면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거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속이기도 해요. A라는 측면은 개선이 되는데 B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SG라든지 SDGs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속 가능한 자본의 축적을 시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하나는 지구의 한계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저항이죠. 인간적인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축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 새로운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ESG나 SDGs가 진지하고 진실되다면 자본주의적인 어, 자연과 인간을 갈구어서 더 많은 이윤을 벌여들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원리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상부상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만 생산해서 행복하게 나누어 쓰자. 이렇게 가야지. 이윤을 벌어서 나중에 도와줄게. 그것은 한쪽은 망치고 한쪽은 동냥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클라인 같은 학자는 이런 게 재난 자본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린 뉴딜조차도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자본의 돈벌이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 자본주의. 음. 이렇게 너무 개념을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면 책을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뉴딜로부터 그린 뉴딜이 나와서 이게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 자료로 사진 하나 찍어 두시고 나중에 찬찬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비판적으로 정리해 보면 결국은 새로운 마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을 탄소 문제나 재생에너지 문제나 또는 녹색 상품이 아닌 상품의 문제만으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래서 그린 뉴딜 또는 뭐 그린 상품 또는 새로운 ESG GDS 또는 알리100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부터 바꾸고, 그 원리의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필요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수단들이 동원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무한한 가치 증식을 기본으로, 기본 원리로 하는 이 자본관계가 결국은 중독 시스템이다. 끊임없는 허기, 예, 영원한 불만족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중독 시스템인데, 그것이 끝나는 종점은 파멸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서 끝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중독 시스템은 완전히 스톱해서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거는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으로써 중독 시스템이 종료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속성을 가진 한 그 무선 중독도 적당한 중독은 좋은 것이야 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적당한 중독은 개념이 어불성설이고요. 적당한 수준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때는 중독이 이미 아닌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 어, 물론 농담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적당한 중독은 기분도 좋아.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엄밀한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적당한 중독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중독 개념 자체가 이미 과잉이고 통제 불능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 안 끊으면 죽는다. 어찌 보면 all or nothing 이게 이제 중독 시스템의 생존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독공화국이라는 책이나 중독의 시대라는 책을 펴냈는데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안의 두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구조와 행위인데, 거의 복습입니다. 구조를 성찰해야 되죠. 지금 자본관계, 상품, 화폐, 자본으로 돌아가는 관계고, 대량 채굴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이 모든 과정이 대량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구와 인간이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는 거죠. 핵심에는 도산 세상이 있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 공동체와 개인 등등이 끊임없이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고요. 우리들의 행위는
그 속에서 고용이나 소득이나 소유가 많아지면 박수를 치죠. 노동과 소비 경쟁 속에 속도와 편리,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자본의 구조를 정당화, 합리화. 아니, 자본주의 아니면 어떻게 살아? 시장 경제 아니면 어떻게 살아? 대기업이 잘 돼야 우리도 잘 살지. 이러면서 내면을 하고 마치 본능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방법은 불과 5, 60년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간 모습은 이렇게 중독적이지 않았습니다. 속도와 편리와 이익을 쫓아서 인간성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부침개 하나라도 이웃과 나눠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보다 더 힘든 거지가 동냥하러 오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본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과 내 삶을 동일시하는 그게 강자 동일시입니다. 저 제목에 제 책도 있지만, 어쨌든 강자동일시 이 심리 형태를 우리가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일 중독, 돈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온갖 물질에 대한 중독, 물질은 이제 섭취하는 거라면 과정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쇼핑이나 일이나 경우에 따라 섹스 중독도 있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영화 중독도 있습니다. 막 하여튼 헤어나지를 못하는 정도가 되면 그게 중독 상태죠. 어쨌든 요즘 같으면 뭐 SNS 중독도 있죠. 사실 저도 정말 굉장히 이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SNS 스마트폰이 어, 아까 저 위에 편리, 이 속도 이런 이야기에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한 거를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조와 행위를 성찰하고 당장 나 한 사람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그리고 나의 작은 행위가 이 구조를 오히려 옹호하고 키워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의 균열을 내고 작은 흠집이라도 내어가면서 대안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대안적인 개념으로 제가 생태민주주의 이야기했지만 탈성장 코뮤니즘을 말하는 분도 있고, 에코페미니즘을 말하는 분도 있고, 사회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다양한 그 개념적인 대안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책임성의 경제, 순환성의 경제, 선물의 경제, 다양성의 경제, 이런 게 대안이지 않을까, 원리상.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대안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자. 체계바라,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자.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진전시켜가지고, 우리의 리얼리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나부터 실천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토론토 지금 이 연대 모임에서 이렇게 이런 모임을 만드시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모래알처럼 원자처럼 흩어져 있는 다른 개인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떤 모임을 저랑 함께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공동체 텃밭을 한다든지,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 가족처럼 그런 분위기를 매일 못할지라도 간간히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 다 현실적인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꿈을 실현하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우리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변하는데 우리 자신이 양파 껍질처럼 그동안 배워 나온 과정, 학교에서 배우거나 언론을 통해서 배우거나 또는 정치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배워 나온 것들이 기업 사회에서 배우거나 그런 것들이 이 양파 껍질처럼 우리의 내면을 다 은폐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차적으로 빌딩이나 도시나 공원으로 상징되듯이 그것이 멋있게 높게 올라가고 멋있게 발전하고 아름답게 공원이 꾸려지면 그게 경쟁력이요, 국력이다라고 피상적으로 파악하기 쉬운데 그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어떤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민주적이거나 복지주의적인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면 이 모든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근본적인 자본 이윤 관계를 넘어서는 예를 들면 공생의 관계, 예를 들면 한 식구의 관계, 이 공생공락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서 거기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그 위에 나오는 거는 경쟁력, 국력 개념을 떠나서 살기 좋은 지구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탈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이런 제목이 들어간, 탈성장의 제목이 들어간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상징적 요제가 하나 인용을 해봤고요. 탈성장 개념은 왜 나왔느냐 하면, 어, 성장, 지성,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작년보다 오늘 몸집이 불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인데, 어, 사람이 사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청소년기에 키가 가장 많이 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키가 더 이상 안 자라고, 나이가 들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오히려. 그러죠? 그 다음에 나무마다 성장의 그 키가 다를 수는 있지만, 키 큰 나무도 아무리 크더라도 끊임없이 자라지는 않잖아요. 키 큰 나무조차도. 만약에 끊임없이 자란다면 지금 2000, 2000년이 아니라 10,000년 이상 자란 나무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고 다시 내려오게.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나 사람의 이치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본의 이윤 원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과연 어, 자원의 자본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자연과 인간의 노동력이 필수적인데 아,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부단히 커지는 경제, 은행 이자나 기업의 이윤처럼 어, 제로가 되면 죽는 줄 아는 거죠. 우리는 키가 그만 커도 작년하고 똑같은 성장률 개념으로 0%가 되어도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컸다면 오히려 요즘은 지구에 부담을 덜 주려면 키도 별로 안 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의 열등감을 위로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예. 뭐, 별 큰 열등감도 아니지만, 큰 사람에 비하면 열등하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워할 열등감은 아니죠. 어, 이 부담이 커지는 경제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왜 탄소 발자국 이런 개념도 쓰지 않습니까? 에너지 발자국 이런 것처럼 풋프린트. 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구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먹고 조금 싸자가 답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소박한 대안이죠. 조금 먹고 조금 싸자. 그래야 나눠 먹을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족을 모르는 경제는 무책임하다. 영원한 불만족이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치글러 선생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유명한 책도 있지만 이미 지구 인구를 다 먹여 살리기에도 충분히 생산했다. 식량부터 물건까지. 예, 그러면 분배 정의의 필요성인데 물론 저는 한 가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만들어낸 것 중에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도 많다. 그게 이제 저는 파이의 사이즈 오브 파이, 쉐어 오브 파이, 소urce 오브 파이라고 하는 파이의 3S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걸로 생각하는데 파이의 3S, 사이즈, 쉐어, 소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은 끊임없이 파이의 사이즈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자본의 논리죠. 근데 시민사회나 노동조합들은 아니야, 분배가 중요해. 분배를 해야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이 사이즈도 키울 거 아니냐. 파이의 쉐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이즈와 쉐어가 동시에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파이를 만들어서 아무리 공정하게 골고루 나눠 먹고 또 조금 마음을 써서 형편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주고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은 조금 먹고 그렇게 인간적인 공정성을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탁 파이를 입에 물었는데 그 안에 유리 쪼가리가 나오고 못이 나오고 암 유발 물질이 나오면 이 소스가 문제가 큰 거죠.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3세계 노동력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자원 고갈을 하려고 광산 개발하는데 저항하는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실 이제 소위 제3세계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록 이 자본주의 진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자원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정치 경제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분배 정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파이의 원천까지 생각하는 경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어느 정도 키워야 되지만 영원한 불만족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고 분배 정의 생각해야 되고 원천까지 생각하는 그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탈성장 이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진 불만족이 있다면 왜 바로 탈자본이라고 하지? 자본을 문제 삼는 게 뭐가 두려워서 탈상장이라고 애둘러 가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 선생님께서 베타 빅토르 선생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Escape from Overshoot. 오버슈팅이 과잉인 거죠. 우리가 인간적 필요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데 지구의 캐파, 커패시티를 넘쳐가지고 사용하고 또 버리고 그래서 소진당할 지경으로 지구를 소진시킬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이코노믹스가 필요한데 위험에 빠진 지구를 위한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시더라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각 자원별로 우리가 얼마나 오버해서 쓰고 있는지, 특히 아래쪽의 그래프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우리가 지구의 자원 캐파보다 훨씬 더 과잉으로 이제 넘치면서
쓰고 있다. 후진국인 경우에는 왼쪽처럼 아직도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아직도 좀 더 후진국은 이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을 올려줘야 되고 오른쪽에 과잉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속도도 늦추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면서 조금 먹고 조금 싸는 형태로 가야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를 제가 보고 여기에 인용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970년부터 21년까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그 Earth Overshoot Day인데, 붉은 부분만큼, 해가 갈수록 과잉으로 쓰는 날이 더 많아졌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 지구가 궁지에 몰리면 인간도 궁지에 몰리는 것이죠. 결국은 셀프 디스트럭티브 소사이어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꼬리를 먹는 뱀, 그게 우로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릭 식톤이라고 하는, 괴물도, 결국은, 막 끊임없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딸도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집어삼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런 꼴이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자본주의인데,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있다면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탈자본을 과감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 어, 무슨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혼자만 이익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살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문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인데, 자꾸 애둘러 가지 말고, 대증요법에만 갇히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반가운 대안이라고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유한한 생태계, 특히 지구라고 하는 조건. 어떤 사람들은 누구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수백만 달러 돈을 내면 우주선에 태워줄게. 그래서 지구가 위험에 처하면, 어, 우주선 타고 화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주의 어느 공간에 가서 함께 살자. 마치 공상과학 영화, 월이라든지 몇 가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또는 우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그야말로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부대껴가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해가면서 웃고 울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뭐 이 지구 위의 인간의 운명일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잡아먹는 이 원리를 극복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탈자본이 필요한 거는요, 자본주의 안에서 답이 없는 게 잉여 가치를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한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 기술 혁신인데 지난번에 한 개 만들던 제품을 열심히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10개 만들어버리면 그 10개 만든 제품의 각각의 상품 안에는 인간 노동력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 노동력에서 자기 밥값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는 게 자본 증식 원리의 핵심인데 불행하게도 예전 가치보다 줄어드는 가치를 생산하는 게 살아남기 위한 경쟁 과정이다 보니 경쟁을 하면 할수록 자본의 가치 증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말 못할 괴로움, 말 못할 고민이 자본주의 입장에서 바로 그런 거고 그래서 무한한 가치 지향은 하고 있지만
가치 생산이 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인 한계라고 하는 외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체제라는 이 두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무한 이윤의 경제는 전망 없다가 답이고요. 그럼 전망은 어디서 나오는데?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경제.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더라도 우리가 배고픔도 면하고 어느 정도 여유롭게 문화생활도 하고 동시에 내가 배부른 그 시점에 골아서 죽어가는 이웃이 없도록 골고루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 입이라도 씹었을 적에 정말 맛깔스럽고 맛있고 깊은 맛이 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에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더 책임감이 생겨서 더 아끼고 존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윤리로 가는 경제. 그게 진정한 대안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생, 그거를 저는 생태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거에 아이디어를 주신 두 분을 함께 잠깐 보고, 마트마 간디 선생 잘 아시죠? 인간적 필요를 위해서는 지구 하나도 충분한데, 담력을 위해서는 지구 몇 개도 모자란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담력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고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잘 안 팔리니까 온갖 광고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막 조작, 창출, 만들어내죠. 필요 없는데도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70만 개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자율적으로 살아가자.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모린 선생이 Everybody would be rich if nobody tried to become richer. And nobody would be poor if everybody tried to be the poorest. 아무도 더 부유해지려 하지 않으면 모두 부유해질 것이고, 모두 가장 가난해지려고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는다. 굉장히 역설적인 철학이죠, 그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새겨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는 희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존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넘어서서 오히려 부탄이나 라다크의 망가지기 이전의 모습들, 우리의 망가지기 이전의 농어촌, 또 인디언 원주민이나 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걸 원시나 야만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들은 삶들 속에 자급자족, 상부상조, 공생공락, 순환재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과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요. 자율성과 호혜성, 책임성을 기본 원리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리의 15분 도시, 15분 안에 모든 일상적인 필요를 대부분 해소하자 이런 것이고요. 코펜하겐 역시 그런 개념으로 탄소 중립 도시 계획을 세워서 에너지부터 교통, 주거 생활 등등을 바꿔내는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아까 자본주의 원리를 바꾸는 것과 함께 가면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자본주의 원리, 다른 나라에서 가치를 뺏어오거나 또는 필요 없는 가치를 만들어서 하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무기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제3세계 유혈 착취라든지 자연 훼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거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망가지는 것을 눈 감거나 이러지 않고 모두 함께 이런 모델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나 기술 아이디어를 좀 도와줄게. 이런 차원에서 전 지구적으로 함께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러나 단초들은 이미 나와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왼쪽에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수만 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수십만 개가 있는 마을마다 제가 독일 도시 가는 데마다 이런 그 한국식으로 주말 농장,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죠. 소규모 정원 농장들.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크리스탈 워터스 같은 생태 공동체, 퍼머컬처라고 들어보셨죠? 퍼머넌트 에그리컬처. 그래서 똥오줌을 퇴비로 만드는 시설, 빗물 재활용 시설 등등으로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식당에서 유기농 식사를 하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몇 개월 살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 현장을 제가 짧게나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단초들이 되는데, 다만 이런 원리들이 이제 사회 시스템이나 전 지구적으로 좀 보편화될 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왼쪽 그림은 부탄의 에, 그 아이들인데 뭐 아인지 어른인지 할 때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분투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아이들이 에, 경쟁을 시켰더니 경쟁하지 않고 손잡고 가서 함께 사탕을 나눠 먹더라는 거죠. 내 혼자 다 먹으면 뭔 재미냐, 함께 나눠 먹는 게 재미지 하는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대안들. 그 다음에, 요 사진도 이제 부탄의 GNH인데 1972년경에 이 입헌 군주제, 왕 체제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70년대부터요. GNP가 아니라 GNP나 GDP가 아니라 H는 해피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총행복을 지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오히려 세계화되어야 비로소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전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들은 뉴스로는 불행하게도 이런 부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폰이 많이 퍼지고 돈이 많이 흐르고 스마트폰이 퍼지면서 행복 지수가 세계 1, 2위를 다투다가 막 몇십 등으로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망가지기 이전의 라다크나 부탄 같은 사회도 우리는 자꾸 유럽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런 사회도 참고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잘 아시다시피 1854년에 시애틀 추장, 오늘날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의 이름도 이 시애틀 추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백인들이 자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갈구면서 땅 내놓으라고 돈 줄 테니 팔아라고 하니까 어, 백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공지나 땅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조상대대로 물려온 이 땅과 새와 저 숲과 바위와 강물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들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그걸 돈 주고 쉽게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상품 사회고 물신주의죠. 그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오늘 170년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 이 메시지는 저는 오히려 더욱더 유효하다, 더욱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요약하면 구조는 행위의 결과고 행위는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구조도 보고 행위도 보면서 끊임없이 토론해가면서 학습해가면서 새로운 상상과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평등한 자유인의 연대, 네. 나부터 바꾸되 사회운동 차원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조화로운 삶이라든지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 생태 시민으로 사는 거. 최근에 제가 세계 끝에 버섯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온 게 송이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성초, 또 어떤 분들은 미역, 이런 것들이 원자폭탄 이후에 새로 살아서 올라온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의 메시지가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면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6차 대멸종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올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 6차 대멸종 이후에 살아갈 아이들, 혹시라도 살아남을 10% 정도의 살아남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삶의 방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2명 이상만 살아남는다면 그래서 새로운 대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 우리가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비교적 최근의 한국 영화인데, 저는 그 지진 이후에 살아남은 아파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어, 자기 아파트만 살아남았으니까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 강목으로 막고 싸우고 이러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허물어진 콘크리트 더미 안에서 그 작은 공간 안에 누더기를 놓고 누구든지 어서 오라고 방제주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참된 유토피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누렸던 온갖 편리함과 소유와 소비 이런 것들 마지막 이런 처참한 과정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와 같은 종말적인 파국이 다가온다면 더 이상 그런 패러다임을 집착하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점에서 재출발해서 생각해 보는 것, 우리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쓴 책이 아이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슬기로운 경제 수업이 있고요. 부디 재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유토피아라는 말이 노회어라고 하는데, 노회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now here가 됩니다. 띄어쓰기만 조금 다르게 하면, 발상을 전환하면, 아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어, 현실적인 유토피아와 진정한 유토피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자기들 거를 지키기 위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 대부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그게 제대로 대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아까 자본주의 참고 자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생태주의와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중에서도 아래서 세 번째 줄, 향모를 따오며 라는 책도 좋습니다. 세계 끝의 버섯과 함께 향모를 따오며 를 보시면은 또 새로운 그 어떤 감상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머러 선생도 식물학자이기는 하지만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초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하고 좀 감수성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참된 행복은 이렇게 같이 일하고 함께 일하고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좀 피곤하면 함께 낮잠도 자고 또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물신주의 경쟁, 물신에 대한 중독, 화폐나 상품에 대한 아, 이 중독, 물신을 넘어서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괄호를 메꿔 보실까요? 오늘 무엇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요? 네,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겠죠. 아까 유토피아는 now here.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행복도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오늘 할 일은 내일로 좀 미루어도 괜찮아. 오늘 설거지 물에 담갔다가 내일 하면 더 잘 돼요. 근데 오늘 행복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공유를 오늘도 중단하시, 예, 어마어마한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 엑기스 일단, 다 뽑아가셨어요. 네? 저의 엑기스를 다 뽑아가셨다고. 네, 엑기스를 다 뽑아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저희끼리 얘기 나눴는데, 6월 13일, 14일경에 아마 한번 직접 캐나다에서 만나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알려드리는 건가? 아무튼 기대하시면 좋을 것 아니요, 같고요. 예, 미리 예, 알려주시고 일정을 할 수만 있다면 일정을 미리 잡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정해지면 저한테도 미리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고요. 네. 저기,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있던 질문이 뭐냐면, 책 소개해 주신 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못해서, 이거 그거를 좀 녹화된 받고 거 싶다고 공유하시면 하는데, 그 PPT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를 혹시 이분들하고 공유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안에 네, 다 들어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그 네, 그럼